안녕하세요. 축구 분석 채널 팬손흥민 TV입니다. 그야말로 오랜만에 토트넘 스퍼스가 홈에서 승리했습니다. 무려 105일 만에 홈 경기 승리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이뤄낸 토트넘이었고, 또 부상에서 돌아온 골키퍼 비카리오가 폭풍 선방을 펼쳤지만 그 중심에는 메디슨의 골의 기점 역할을 했던 캡틴 손흥민의 발리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상을 입은 가운데에서도 투혼의 수비를 펼치며 리더십을 보이며 솔선수범했던 손흥민 선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리더십 논란부터 수많은 억측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평가해왔던 영국 언론도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팀을 이끌어 가는지를 인정하며 좋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아쉬운 평가가 추가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부상 투혼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나온 비하인드 소식과 해외 반응, 외신 평가를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단숨에 리그 15위, 16위에서 12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승점 30점에 도달하면서 11위 브렌트포드와 4점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13위 크리스탈 팰리스와 14위 에버튼과는 같은 승점이지만 골득실에서 월등히 앞서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메뉴전 승리로 이제는 메뉴가 강등권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동시에 토트넘은 확실히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특히 프리미어 리그 출범 이후 거듭 메뉴를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토트넘이었지만 지난 원정 경기에서 3대 0완승을 거둔 데 이어 이번 홈경기에서도 1대 0 승리를 기록하며 오랜만에 홈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에스턴 빌라전 4대1 승리 이후 무려 3개월여 만에 홈에서 7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끊어낸 승리였습니다. 맨유를 상대로 리그 더블을 달성한 것은 물론이고 카라바오 컵에서도 4대3 승리를 거두며 탈락시켰습니다. 한 시즌에만 맨유를 3번이나 이긴 것은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 출범 후 처음으로 거둔 성과이며 맨유의 역사에서도 지난 2012에서 2013 시즌 첼시를 상대로 한 시즌 3번의 패배를 당한 이후 무려 12년 만에 나온 기록입니다. 토트넘이 맨유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겨준 것이죠. 어찌 보면 최근 맨유를 상대로 6연속 무패를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유의 킬러라는 평가를 받았고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포스터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비록 이날 경기에서 메디슨이 골을 넣었지만 현지에서는 캡틴 손흥민의 팀이 승리한 것이다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승리의 내용을 완전히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맨유가 더 못해서 토트넘이 이긴 것 같다라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려운데요. 지난 11월 말 후백 아모린 감독이 맨유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패배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뷔전에서 입스위치 타운과 1대1로 비긴 뒤 에버튼을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두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듯했지만 이후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연패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스널 원정에서 0대2로 참패했고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2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했지만 본머스, 울버햄튼, 뉴캐슬을 상대로 내리 3연패를 당했습니다. 최근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0대2로 패배하며 무력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토트넘을 상대로도 득점 없이 0대1로 패배했습니다. 공격력마저 부족한 상황이 되었으며 초반에는 수비 밸런스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골까지 넣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기록상으로도 모든 면에서 토트넘이 맨유를 앞선 경기였습니다. 1대 0이라는 스코어 이상으로 토트넘은 기대 득점, XG, 수치 2.15를 기록하며 실제로 두세 골을 넣을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맨유의 기대 득점, XG, 도 1.54였지만 전반적으로 토트넘이 훨씬 더 우세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슈팅 숫자도 22대 16이었고 유효 슈팅도 7대 6으로 토트넘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맨유가 동점골을 노리며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토트넘이 역습으로 대응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트넘이 보여준 전술적 완성도와 실리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고 그 중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에서 미끼 역할과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공격 전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전히 슈팅 기회나 피니셔로서의 역할이 많지는 않았지만 팀을 위해 헌신하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라 캡틴으로서 팀을 이끌고 전술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토트넘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좁혀서 공간을 주지 않았고 도르와 달로카 많이 내려왔고 카세미로 제3의 수비수, 뭐 제4의 수비수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내려와서 문전 공간을 완전히 차단하는 수비를 펼쳤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골이 나왔던 것은 어찌 보면 럭비공처럼 공이 튀어나오면서 변수를 만들도록 벼락같이 빠른 타이밍의 패스를 컷백이나 크로스 슈터인 등으로 만들어냈던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매체 기록으로 보면요. 본몹은 손흥민 선수에게 공격수 최고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날 원톱으로 뛴 테리는 7.1점, 오른쪽 측면의 크루세스는 6.1점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7.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8점은 결승골을 넣은 메디슨과 같은 점수이고요. 또 이날 왼쪽 측면 수비수로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는 영국 현지 언론의 찬사를 받은 스펜스와도 같은 7.3점이었습니다.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였고 비카리는 8.6점으로 6개의 선방과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통계 기록 기반으로는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는 결승골을 넣은 메디슨인데 사실 메디슨은 그 골을 넣은 것 외에 다른 플레이도 어찌 보면 조금은 영향력이 적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치명적인 활약 자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 골이 가지는 가치, 그가 돌아와서 보인 즉각적인 활약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지 경기의 전체적인 영향력과 출전 시간, 그리고 모든 활약도를 돌아본다면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분명 저도 스펜스든지 데이비스 같은 수비라인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조연이었지만 가장 공헌도가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기록으로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3번의 슈팅 중 2개가 블로킹 당했고 그것이 조금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패스가 늦게 온 점도 문제였습니다. 또한 항상 마즈라이가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 따라다녔고 맥과이어도 몸을 던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확실한 슈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티스텔에게 많은 슈팅 기회가 왔지만 마티스텔은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저조한 평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키패스 4개로 이날 경기 최다 기회 창출을 기록했으며 심지어 전반전 카세미로의 거친 도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 플레이 없는 90% 패스 성공률, 67%의 지상 볼 경합 승률을 기록했고 상대 박스에서도 7번이나 볼을 터치하면서 좁은 공간을 비집고 돌파했습니다. 3번의 드리블 돌파 시도 중 2번이 성공할 정도로 드리블도 유려하게 펼쳐졌고 크로스도 8번이나 시도했으며 롱볼 전환 한 차례가 바로 선제골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물론 가장 돋보였던 것은 제가 봐도 스펜스였습니다. 공을 패스로 운반하거나 드리블로 올라가면서 가장 많은 거리를 끌고 갔고 그러면서 측면 수비도 굉장히 열심히 해줬습니다. 문전 수비까지 하면서 왼쪽 윙어, 왼쪽 풀백, 중앙 수비수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우도기러기 아빠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로 뛰어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 언론은 공격진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국 언론이 손흥민 선수의 진가, 리더십, 그리고 그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크루세스에게 7점, 텔에게 6.5점을 부여하며 손흥민 선수에게 7.5점을 주면서 역시 공격수 최고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 최고의 창의적인 공격수라고 평가하며 그가 공격 기회에서 항상 드리블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상대 측면 수비수인 달롯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의 댄키 패트릭 기자도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며 왼쪽 측면에서 나이벌리 디스플레이, 굉장히 활기찬 플레이를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주중 경기 없이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영국의 대표적인 축구 매체 풋볼 런던의 알렉스 데오 골드 기자는 손흥민 선수에게 비교적 낮은 6점의 평점을 부여했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높은 기대치 때문에 낮아진 점수라고 생각됩니다. 평가 내용을 보면 박스 안에서 나온 메디슨의 선제골이자 결승골의 시작이 주장 손흥민 선수의 발리 패스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던 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반 중반에는 테렉에 골을 넣을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으며 후반전에는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계속 기회를 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장면들이 많습니다. 왼쪽에서 한 번에 오른쪽의 포로 쪽으로 전환 패스를 주는 장면이 있었고 이런 패스가 오른쪽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더 와줬다면 더 빠르고 속도감 있는 공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득점하지 못했지만 창의적인 플레이와 헌신적인 경기력으로 팀의 승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포로가 찔러준 공을 벤탄쿠르가 반대로 넘겨주게 되는데 전환 패스를 준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슬금슬금 이동해서 상대 수비 바깥 모든 맨유 수비의 시선이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으로 쏠려 있을 때 바깥으로 벌려 움직이는 영리한 전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메디슨의 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환 주고 반대로 빠지고 다시 전환 크로스 받아가지고 이거를 잡아놓고 공격 템포를 늦추지 않고 문전에 4명의 맨유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선수들에게 바로 연결해 받자 차단될 게 뻔한 상태에서도 슈팅을 때려서 문전으로 보내니까 이 공을 처리하기가 까다로워진 것이고 그렇게 흐른 공이 앞에 빈 공간으로 떨어지고 베리발이 받아서 슈팅 때린 것이 튕겨져 나오자 메디슨이 달려들어가서 골을 넣은 겁니다. 메디슨이 달려들어간 것도 잘했고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은 것도 잘했고 마무리도 침착하게 했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의 전환 패스와 컷백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MBC 스포츠 같은 경우 클루셉스키 선수에게 5.5점을 줬고 손흥민 선수와 마티스텔이 나란히 6.5점을 줬는데 6번의 슈팅 속에서도 득점을 올리지 못한 텔의 점수는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4번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피니셔로서는 자신감이나 패기가 부족한 것 같다는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평가가 정말 수박 겉핥기 식으로 경기를 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만든 기회 자체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장면은 전반전 26분 정도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의 롱볼을 받아서 뒷공간을 파고들고 나서 한 번에 롱볼이 오니까 이렇게 쉽게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파고들어 컷백을 통해서 무려 5명의 맨유 수비가 있는데도 이 선수들을 무력화시키면서 마티스에게 오픈 찬스를 제공했어요. 그냥 슈팅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 반대편으로 찼다면 충분히 골이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마티스의 슈팅이 골키퍼의 정면 쪽으로 쏠리면서 막혔던 중요한 키패스를 만들었었고 본인의 이제는 새로운 전매 특허가 된 코너킥을 바로 골로 연결할 수 있는 자책골이 이어지거나 그냥 골이 들어갈 수 있는 날카롭게 휘어지는 바나나킥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왔어요.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의 이 코너킥이 휘어져 들어가면서 골대 안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오나 선수가 따라오긴 했어도 만약 이게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골대 안으로 갔다면 골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위쪽 그물로 떨어져서 무산이 됐고 손흥민 선수가 아쉬워한 모습에서 실제로 이게 어찌 보면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노린 슈팅이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영국 현지 언론도 이건 슈팅이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바로 후반전. 충분히 3번째 골 2대 0을 만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장면이죠. 80분 조금 직전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우측에서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놨을 때 크루셉스키가 프리하게 있자 주저없이 패스를 빼줬죠. 그리고 크루셉스키가 왼발 슈팅을 때렸는데 낮게 조금 정면으로 연결되면서 오나나가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스핀이 먹었더라면, 조금만 띄웠더라면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의 선제골의 기점 역할만 했을 게 아니라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어요. 테리나 클루셉스키가 이 기회를 살려줬더라면 토트넘이 더 편안하게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도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도움왕에 도전하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의 슈팅 타이밍이나 템포, 마지막 파이널 서지에서 힘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선수를 교체했던 이유 중 하나가 타박상 때문이었다고 했거든요. 수비에서 단소를 뺐던 것도 의아했고 벤탄쿠르를 교체했을 때는 명확하게 절뚝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 역시 부상 때문에 교체한 것이라고 했어요. 체력 안배나 부상 복귀 선수들을 뛰게 할 의도가 있었지만 부상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들 모두 괜찮아야 한다. 라는 말로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지만 조금은 걱정된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래도 부상이라는 변수가 생겼을 때 휴식을 주고 교체해 줄 수 있는 대체 선수들이 돌아왔다는 점, 브레넌 존슨, 윌슨, 오토베 같은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경기를 뛸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메디슨과 비카리오 선수가 출전할 수 있었던 점 등 앞으로 경기도 이 선수들이 만약 몸 상태를 무리해서 뛰지 않게 된다면 로테이션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이날 좋았던 점이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부상 장면도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토트넘이 맨유의 공격을 차단하고 튀어오른 공을 손흥민 선수가 바깥으로 빠지는 공을 쭉 뻗어서 발끝을 세워 공을 확보하고 피 감고 빙글 돌아가면서 역습 드리블 돌파를 시도합니다. 사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주중 경기 없이 쉬다 보니까 몸 상태가 좋아 보였고 가벼워 보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돌파를 쭉 들어가는데 카세미로가 백태클을 해서 넘어뜨렸고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퇴장도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정말 괴로워하면서 쓰러졌어요. 휴식을 잘 취하긴 했고 피로가 덜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근육 상태에 조금은 무리가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이미 오른쪽 허벅지에 많이 테이핑을 한 게 보였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뛰지 않아야 할 정도의 몸 상태였는데 부상 복귀 선수들을 투입했다가 또 다칠 수 있는 우려가 더 크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은데도 참고 뛰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늘 경기는 결과가 중요했다. 결과에는 내용이 꼭 따라와야 한다. 라고 하며 지금까지 리그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됐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좋아졌다고 얘기했죠. 다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유창함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좋은 노력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유창한 문제는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스프린트를 가장 많이 기록한 팀 중 하나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토트넘은 175회를 기록했으며 본머스는 171회, 캐도는 160회를 기록했는데 이 팀들도 부상 선수가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 부상 문제가 심했던 리버풀도 전통적으로 개개 프레싱을 하면서 부상이 많은 팀인데 이를 고려하면 스프린트 횟수가 많으면 역시 부상자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늘 경기 마무리가 아쉬웠던 것은 자신감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아직 풀피트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라며 그 선수들에게 경기 감각을 쌓을 기회를 준 것이 좋은 점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어도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가 앞으로의 경기에서 큰 자신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감독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 경기의 승리는 분명 토트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월 23일 일요일 0시에 열리는 입스위치 타운과의 프리미어 리그 26라운드 경기는 비록 원정 경기이지만 토트넘이 전반기 홈 패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입스위치 타운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토트넘이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점을 확보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경기를 이긴다면 토트넘은 12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 이번 달 마지막 경기인 맨체스터 시티전은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올 시즌 전승을 거둔 것처럼 맨시티를 상대로도 올 시즌 카라바오 컵과 전반기 리그 경기에서 모두 이기며 3연승에 도전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맨유 킬러인 동시에 맨시티 킬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3월에는 본머스와 풀럼과의 두 경기만 있으며 유로파 리그 16강 1기차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수가 줄어든 만큼 그리고 부상 선수들이 복귀한 만큼 두 개의 컵 대회 탈락으로 인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캡틴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리그 우승이라는 큰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캡틴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토트넘에서의 역사가 좌절과 악몽이 아닌 위기를 극복하는 반전 드라마와 우승 드라마로 기록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